2022년 이란에 사는 한 노인이 67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아 기네스북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매우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90세를 넘긴 노인의 건강을 걱정한 주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먼지 속에서 살아온 그를 설득해 처음으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의 건강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욕 후 며칠 만에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수십 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목욕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졌을까요? 이 얘기는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하며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시작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고향을 떠났지만 아무하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림과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아무하지는 이란 남부 파르스 지방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소박한 꿈과 약혼녀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무참히 짓밟았고 그를 예측할 수 없는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쟁 중 아무하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빈곤과 고통에서 지키기 위해 모든 힘과 적은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약혼녀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혼녀의 죽음은 그의 삶에 대한 모든 믿음과 희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하지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남은 생을 고독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보내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인을 잃은 후 기이한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붐비는 시장에서 약혼녀의 이름을 외치기도 했으며 때로는 강가에 조용히 앉아 텅 빈 눈으로 물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연인의 죽음은 아무하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그녀의 죽음 원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약혼녀가 자주 목욕을 했던 것이 그 이유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하지의 약혼녀는 목욕을 매우 좋아했으며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곧장 욕실로 향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하루에 5번이나 목욕을 해서 아무하지가 불편함과 불만을 느끼며 논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이한 생각에서 비롯되어 아무하지는 남은 생 동안 절대 목욕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남자의 충동적인 반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의 고통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독특한 맹세가 67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테헤란의 작은 마을에서 흰 수염을 가진 그 노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최소한 5m 이상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이 아무하지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의 몸에서 풍기는 강렬하고 불쾌한 냄새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냄새는 수십 년 동안 몸에 축적된 땀과 섞여 아무하지를 다른 누구와도 헷갈릴 수 없는 독특한 특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하지의 피부는 오랜 세월 동안 전혀 관리되지 않은 결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거칠고 갈라지며 울퉁불퉁하게 변해 마치 오래된 고대 암석의 표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의 몸을 덮고 있는 먼지는 너무 두꺼워 실제 피부색이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한 것인지 아니면 먼지로 인해 어두워진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른 손에는 수많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마치 수십 년 동안 혹독한 노동을 해온 사람의 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는 거의 고정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하지의 몸에는 낡고 찢어진 1000조각이 걸쳐져 있었으며 더 이상 그것을 의복이라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1000조각들은 그의 살과 먼지와 뒤섞여 누구라도 그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은 아무하지의 기이한 식습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아무하지는 썩은 동물 사체에서 나온 고기를 특히 선호했으며 심지어 버려진 죽은 사람의 시신을 찾아 음식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것들을 매우 맛있게 먹었으며 끔찍한 식사를 마친 뒤에는 소똥으로 만든 담배를 몇 개비 피우곤 했습니다. 이런 습관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심지어 그에게 역사상 가장 기이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했습니다.
배고플 때 그는 마치 먹이를 찾는 길고양이처럼 마을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만약 운 좋게 죽은 동물을 발견하면 그것은 그의 호화로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아무아지에게 정성껏 요리한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항상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에게는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이 썩어가는 고기의 강렬한 풍미를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썩은 고기는 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양 공급원이라고 믿었으며 그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코를 막고 멀리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목이 마를 때 아무아지는 깨끗한 우물이나 안전한 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근처의 강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썩은 나무 조각과 울퉁불퉁한 돌 사이로 흙탕물이 빠르게 흐르는 것을 마셨습니다. 그에게 이 물은 최고급이라 여겨졌으며 다른 사람들의 놀랍고 경계하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는 물에 있는 세균이나 먼지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것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피곤할 때 그는 견고한 쉼터나 푹신한 침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아지에게는 어디든 잠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단한 땅바닥에 몸을 뉘이고 땅을 침대로 삼으며 차가운 바람이나 주변의 벌레 따위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연과 독특한 방식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아지가 먹은 죽은 물고기에서 풍기는 강렬한 악취가 마을 뒤편 언덕에 있던 들개들을 끌어모으면서 그의 얘기가 마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악취에 자극받은 들개들이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하며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아무아지에게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무아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챙기고는 불평 한마디 없이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무아지도 운이 좋게 임시로 일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짐을 나르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 무거운 일을 처리하는 등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 돈은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 세상을 떠돌며 다른 사람들이 버린 더럽고 쓸모없는 것들에 애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나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끼만 먹여준다면 당신을 위해 평생 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줌과 동시에 놀라운 체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라면 결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삶에 대해 진심으로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아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를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어린 시절의 아무아지가 다른 시골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비록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아무아지는 오랜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노동을 통해 삶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무아지는 튼튼한 손과 강인한 체력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근면성과 노동의 재능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근한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아무아지의 특별한 점은 항상 낙관적인 태도와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세의 그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꿈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한 푼 한 푼 저축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시 참혹한 전쟁 상황 속에서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의 계획을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아지의 고집과 결단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20세에 그는 결혼을 위한 예물을 마련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란 전역에서 전쟁이 격화되며 사람들의 삶은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는 자신이 정들었던 마을을 떠나 홀로 떠돌이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익숙했던 집을 버리고 길거리와 들판을 헤매며 생존을 위한 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기이한 생활 방식을 본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소문과 멀리하는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의 조용한 존재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선량한 마을 사람들이 아무아지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곤 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찾아낸 것들이나 남들이 버린 것들로 살아가는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아지의 특별한 삶에 대한 얘기가 언론 매체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이한 생활 방식과 고난으로 가득한 삶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자들은 67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며 아무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과 비누를 멀리한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가까이에서 그의 얘기를 들었을 때 놀라움은 곧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덮고 있는 두꺼운 먼지 뒤에는 비극적이고 감동적인 사랑 얘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아지의 얘기는 빠르게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67년 동안 목욕하지 않은 남자라는 별명은 하룻밤 사이에 그를 화제로 만들었습니다. 대중뿐만 아니라 의학계 역시 그의 얘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 각지의 의료 전문가들이 그의 특이한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아지의 건강이 약간의 소화 문제를 제외하면 거의 완벽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뒤흔드는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그의 생활 방식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아무아지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을 때 의사들은 결과에 크게 놀랐습니다. 거의 70년 동안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놀라울 만큼 건강했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 습관으로 인해 약간의 소화장애가 있었을 뿐 그가 가진 생활 방식에서 흔히 예상되는 심각한 질병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으며 인간의 몸이 극한의 조건에서도 어떻게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아지의 얘기는 기네스 세계 기록 조직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네스 관계자들은 악취와 현장의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그를 가장 오랫동안 목욕하지 않은 사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기록은 즉시 아무아지를 데을로란 마을의 유명인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했습니다. 초기에 느꼈던 불쾌함과 거리감은 점차 그의 존재에 익숙해지며 사라졌고 이제는 그가 소셜미디어 스타로 주목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기이한 남자를 직접 보기 위해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금세 떠나곤 했지만 아무아지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썩은 고기를 먹고 소똥으로 만든 담배를 피우며 변함없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유명해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무아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의 독특한 삶에 대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아지에게 명성은 단지 허무한 것이었으며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94세의 나이에 아무아지의 독특하고도 비극적인 삶이 막을 내렸습니다. 거의 70년 동안 그는 조용히 고독하게 살며 목욕이나 개인 위생과 같은 일상적인 것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라는 그의 얘기는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년이 되자 마을의 몇몇 젊은이들이 선의를 가지고 아무아지를 위해 그가 가장 필요로 할 것이라 믿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60년 넘게 먼지와 세균 속에서 살아온 그를 위해 목욕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아무아지가 남은 생 동안 깨끗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노쇠해진 아무아지는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거부해온 목욕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의는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70년 동안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온 그의 몸은 먼지와 세균에 익숙해져 독특한 생물학적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목욕은 이 미세한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피부의 자연 방어막이 사라지며 이미 약해져 있던 면역 체계가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무아지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그를 돕기 위해 나섰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삶은 상반되고 독특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아지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남겼으며 동시에 인간의 몸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이들의 선의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결국 비극적인 결말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극한의 조건에서도 놀라운 생존력을 보였던 남자가 단 한 번의 목욕으로 인해 삶을 잃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정상적이었으며 인간의 한계와 선의의 도움에 대한 모순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여성 회계 감사 직원은 수입이 매우 높아서 뉴욕에 집을 살 수 있었지만 극도로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여성은 도시의 쓰레기통을 뒤져 남은 음식을 찾아와 다시 조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성 사무직 직원은 20년 넘게 속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장지를 아까워서 말려서 다시 사용합니다. 이 여성이 왜 이렇게 절약하며 사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에서 집을 샀는데도 왜 여전히 쓰레기를 주워 음식을 찾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항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계 미국인인 케이트 하시모토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뉴욕에 남아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케이트는 세계 최고의 회계 감사 회사에서 일하며 연평균 수입은 약 7만 9천 달러로 미국 평균의 거의 2배입니다. 하지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과거 가난했던 시절처럼 극도로 검소한 생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철저한 절약 생활 덕분에 그녀는 뉴욕에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케이트의 친구들은 그녀의 본업은 사실 음식 쓰레기를 뒤지는 일이고 부업이 금융이라고 농담합니다. 케이트는 친구들의 칭찬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도 길거리 사람들에게 노숙자로 오해받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는 것이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집은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가치 있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욕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도시로 특히 패션 분야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기를 열망하며 뉴욕은 패션 세계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도시에 살다 보면 일상 지출이 결코 적지 않은데 이는 이곳의 생활 환경이 본래 비싸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의 일상 생활비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뉴욕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욕 시민은 한 달 평균 약 7,340달러를 지출하며 이는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위안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 수치의 집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세까지 포함하면 월별 지출은 훨씬 큰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의복, 식사, 교통 등 기본적인 지출만 해도 매달 거의 9,000위안에 달합니다. 심지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대도시에서도 일반 사무직 직원에게는 이 지출이 적지 않아서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두가 돈 벌기 쉽고 돈 쓰는데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케이트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 생활에서 많은 지출이 절약할 수 있으며 꼭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지출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며 매달 최대 200달러만 쓴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케이트는 지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생활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친구들의 눈에는 그녀의 거의 고행에 가까운 생활 방식이 화려한 뉴욕 도심에서 외떨어진 듯 보이며 마치 번화한 도시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삶의 원칙은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며 돈을 써야 한다면 최대한 적게 쓰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덕분에 케이트는 친구들 사이에서 뉴욕에서 가장 절약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뉴욕에서 집을 사기 전 케이트는 경제 위기 이후 실직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원래 안정적이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점차 절약의 달인이 되었고 심지어 극단적인 수준의 절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후 그녀는 도심에 있던 임대 아파트를 포기하고 뉴욕의 빈곤 지역인 할렘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에서 수입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케이트는 생존을 위한 수많은 절약 꿀팁으로 절약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한 달 식비는 $0, 의류 및 신발 비용은 $0, 가구 구매 비용도 $0이며 생필품 비용은 단 $0.17입니다. 그녀는 칫솔만 구입하며 주거비와 수도, 가스, 연탄, 전기료는 $5.5로 한 달 전체 지출이 $215.87에 불과합니다. 이 특수한 절약 방법을 한 달간 적용한 후 그녀는 모든 청구서가 0으로 나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달 꼭 내야 하는 비용 외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케이트는 어떻게 생활했던 것일까요? 케이트에게 있어 절약은 식사, 의류, 주거, 교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측면에 적용됩니다. 먼저 옷차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패션 수도라고 불리는 곳에 살고 있지만 케이트 하시모토는 옷차림이 매우 단순하고 허술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 여성의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케이트는 예외입니다. 그녀는 새 옷을 사는 것이 매우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새 옷으로 갈아입는 여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입지 않는 옷이 너무 많은데도 무분별하게 계속 사들이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반박당할 수도 있지만 케이트는 실제 행동으로 자신이 얼마나 절약하는지를 증명합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새 속옷은커녕 어떤 옷도 추가로 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가 단 한 번도 새 속옷을 산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옷장을 열어보면 모두 낡은 옷들 뿐이며 구멍이 뚫린 옷도 있고 완전히 오래된 것들 뿐이라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완전히 탄력이 사라진 바지나 고무줄이 다 늘어난 반바지도 있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이 옷들이 아직 몇 년은 더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단지 집게로 허리를 고정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케이트는 가게에서 한 벌의 셔츠를 보고 진심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드물게 새 옷의 매력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10라는 점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였고 결국 가게 주인에게 하솜달러에 팔 수 있는지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인색한 사람이라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그 반응을 본 케이트는 자신이 그 옷을 사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서서 무료 교환 마켓으로 가서 제3의 셔츠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셔츠는 누가 봐도 오래된 물건이었고 낡고 못생긴 데다 입으면 나이가 10살은 더 들어 보이며 유행과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봤던 셔츠에 비해 이 제 셔츠는 단 한 푼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트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여성에게 속옷은 가장 신경 쓰는 아이템 중 하나지만 케이트는 낡은 면 팬티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일부 팬티는 색이 흐려져 죽색이 되었고 브래지어 끈도 모두 늘어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계속 사용합니다. 옷과 마찬가지로 속옷도 그녀는 무료 교환 마켓에서 주워왔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케이트에 따르면 몇 번 세제를 넣고 빨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옷과 속옷에 그치지 않고 케이트의 양말은 절약의 예술이라 부를 만합니다. 겉보기에 망사 스타킹처럼 보이는 양말 한 켤레는 원래는 두꺼운 면양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신발 안에서 마모된 결과 양말은 실처럼 얇아져 거의 투명하게 되었고 심지어 실이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케이트처럼 절약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절약의 대가인 그녀만의 독특한 세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
케이트는 오래전부터 빨래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보통 목욕할 때 옷도 함께 세탁한다고 말합니다. 발로 옷을 밟으면서 문지르면 훨씬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 후 목욕물을 그대로 사용해 비누 거품을 헹굽니다. 이렇게 하면 향기롭고 깨끗한 옷 한 벌이 완성됩니다. 물론 절약하는 삶을 사는 케이트는 쇼핑몰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케이트의 식사, 주거, 교통 방식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그녀는 철저히 절약하고 있으며 특히 식비에서 극단적인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부유한 지역에 사는 뉴욕 시민들은 분명히 한 명의 이상한 동양 여성을 주목하게 됩니다. 매일 그녀는 헝클어진 짧은 머리와 찢어진 옷차림으로 고급 레스토랑 앞을 돌아다니며 손에는 여러 개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바로 케이트이며 식사를 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남은 음식을 찾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음식을 찾는 내내 케이트는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의심이나 경멸의 시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케이트에게 쓰레기통은 마치 자신만의 레스토랑과 같으며 버려진 음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에도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로 맨해튼의 부유한 지역으로 걸어가는데 이곳의 쓰레기통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온 남은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거나 곧 지나려는 음식들이 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트에 따르면 뉴욕처럼 생활비가 비싼 도시에서도 규칙만 잘 이해하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열심히 찾기만 하면 뉴욕의 쓰레기통 안에는 여전히 포장도 제대로 된 음식들이 많이 버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지만 그녀는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냄새조차 느껴본 적이 없어서 이 음식을 소화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 덕분에 케이트는 음식 구입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케이트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요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사용하면 매달 최소 $17의 기본 요금이 청구되며 그녀는 그 돈조차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만 그녀는 무료 쿠폰으로 바꾼 미니 인덕션을 꺼내 임시로 요리를 합니다. 케이트의 냉장고 안에는 항상 며칠, 심지어 몇 년 지난 식품들이 가득하지만 그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케이트는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대해 먹을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 친구들이 식사를 초대하면 일반적으로 기쁘게 응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케이트는 다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그녀는 보통 거절하며 누군가가 사주는 경우에만 참석합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더라도 케이트는 절대 음식을 사서 대접하지 않으며 밖에 나가서 함께 외식하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한 번은 미국 대학 시절 친구들이 그녀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에서 말하던 케이트의 극단적인 절약 생활이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강한 악취가 코를 찌르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절대 에어컨을 켜지 않았고 손님이 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주는 것으로 친구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었습니다. 2명의 친구를 접대하기 위해 케이트는 부엌에서 한참을 분주히 움직였고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닭고기 볶음밥과 감자를 넣은 칠면조 스튜였으며 당연히 모두 쓰레기통에서 주운 음식들을 전자레인지에 든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그것은 마치 뒤죽박죽 섞은 잡탕처럼 보였습니다. 한 친구가 몇 입 먹어보더니 이상한 맛을 느끼고 케이트에게 음식 출처를 물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친구는 곧바로 구역질이 나서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케이트가 추가로 케이크를 내왔지만 친구는 억지로 한 입만 먹고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케이트는 돈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친구들을 난처하게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먹을 수만 있고 낭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든 훌륭한 진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트는 음식과 옷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으며
이제는 주거와 교통비 절약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케이트의 집의 가구가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물건은 그녀가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것들입니다. 거실의 소파는 대학 기숙사 근처에서 주운 것으로 졸업 시즌에 학생들이 정리하면서 버린 오래된 가구입니다. 이 소파는 이미 10년 넘게 사용 중이며 친구가 하룻밤 자고 갈 때 케이트는 이를 임시 침대로 사용합니다. 그녀 자신의 침대는 전혀 편안함이라는 개념이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그것은 몇 개의 나무 판자 위에 얇은 매트리스 하나를 얹어 놓은 것입니다. 앉으면 아래 나무판의 단단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트는 이 침대가 아주 편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고급 가구를 산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녀는 집안의 가구나 생활용품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최소 $2,000 이상을 절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돈을 절약했다고 생각하면 마치 돈을 벌고 있는 기분이라 마음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케이트의 집에는 온전한 휴지 한 장조차 없으며 모든 물건은 재사용품이거나 중고 혹은 주운 것들입니다. 이 일본계 여성의 주방에 들어가 보면 극단적인 절약을 실천하는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기계는 케이트의 집에서는 사치품으로 간주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녀가 이 기계를 한 번도 식기세척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케이트에 따르면 식기세척기는 물과 전기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녀는 단지 그 안에 그릇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절약 생활을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무료 물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호텔에 머물 때 일회용 슬리퍼, 칫솔, 치약, 샤워젤, 샴푸 등을 사용합니다. 일부 고급 호텔에서는 추가로 세안제나 바디로션 같은 것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깐 쓰고 버리는 것들이지만 케이트의 집에는 그런 물건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녀는 호텔에서 사용하는 물품뿐 아니라 화장품, 샘플 제품, 탐폰, 더드란트, 자외선 차단제 등 생활용품까지 모두 모읍니다. 이 모든 물건은 그녀가 호텔 근처의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것들입니다. 심지어 케이트는 아주 특별한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화장실에서 손 닦는 종이가 단지 물에 젖었을 뿐 여전히 깨끗하면 그녀는 그것을 가져와 말려서 다시 사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케이트는 병원의 의료 실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5년간 무료 피임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식사와 생활뿐 아니라 외모 관리조차도 케이트는 가능한 한 절약하는 방식으로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지만 곧 그것조차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트는 집에서 가위로 직접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하면 매년 수백 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케이트는 절약의 달인일 뿐만 아니라 무료 물품을 얻는 데에도 능숙합니다. 그녀는 위생용품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것 외에도 일상적인 필수품은 각종 웹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작성해 무료로 얻습니다. 무료 샘플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상태를 항상 확인하며 제품이 필요하든 아니든 일단 무료라면 모두 가져옵니다. 집에서는 거의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병이 옆에는 항상 물병과 작은 비누 조각이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는 병 속의 물로 씻고 대변 후에는 그 비누 조각으로 씻은 다음 공중 화장실에서 주운 화장지로 닦습니다. 이동수단에 있어 처음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점점 비싸다고 느껴져 결국 도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케이트에 따르면 걷는 것은 운동도 되고 동시에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절약 전략 덕분에 케이트는 2010년에 뉴욕에서 혼자 힘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을 모두 갚는데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도 실직 기간 이후에 안정적인 직장도 다시 구했습니다. 하지만 새 집을 장만한 후 그녀가 돈을 마음껏 쓰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꾸미는 데 있어서도 케이트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절약할 수 없어도 억지로라도 절약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쇼핑몰에 절대 가지 않고 헌옷만 입는다는 고집보다도 케이트의 다른 절약 습관들은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이트는 고난이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가족에게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릴 적 케이트는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냉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못생긴 아이, 멍청한 돼지라고 자주 불렀고 이런 말들이 케이트의 어린 시절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케이트는 항상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아야 이 무서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이 케이트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의 노력은 마땅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삶이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어린 시절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고 오직 돈만이 그녀에게 안전하다는 감각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후에 돈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게 된 이유이며 절약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케이트는 돈이 자신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했고 이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집 덕분에 그녀는 이제 매달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안전하다는 느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후 케이트는 오직 돈만이 그녀에게 진정한 안정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케이트는 언제든지 수입을 잃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지나치게 절약하다 보니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게 되었고 친구도 거의 없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과 안전한 감정에 비하면 타인의 뒷말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만의 삶의 방식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다른 사람의 동의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케이트의 생활 방식은 분명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약은 분명 좋은 미덕이지만 절약으로 인해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면 과연 그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일까요? 절약을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고 화장지를 재사용하며 수십 년간 옷도 사지 않고 친구도 없고 사회적 교류도 없는 것이 바로 케이트의 현실적인 삶이었습니다. 2021년 한국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광주 시민들로부터 이상한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악취가 심한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이 있습니다. SBS 촬영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거대한 쓰레기 덤이었습니다. 빨간 지붕 꼭대기가 튀어나와 있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곳이 사람이 살던 2층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50톤의 쓰레기가 2층 건물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넘쳐 흘러 1층에서 2층 발코니까지 실제 쓰레기산을 이루었고 때때로 시체가 부패한 듯한 고약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 집에 살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국에서 유명한 한 방송 프로그램은 남서쪽 도시 광주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이상한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주택가에 있는 한 집에서 나는 악취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 집은 수년간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으며 집주인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웃들은 방송국에 연락했고 프로그램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몇몇 이웃 주민들은 매일 새벽마다 집주인이 밖으로 나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버려진 물건들을 주워와 집에 쌓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생계를 위해 고물상을 돌며 일하는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어떤 것도 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은 물건들은 고장난 냉장고, 낡은 전자레인지, 깨진 선풍기부터 부서진 책상과 의자, 찌그러진 냄비까지 모두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집은 완전히 채워졌고
폐기물로 1제곱미터도 남김없이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악취는 비가 오나 말거나 발생했고 1층에서 2층까지 퍼져 골목 전체에 퍼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라는 금지령을 받았고 어른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을 꼭 닫아야 했습니다. 온 동네는 더 이상 그 거대한 쓰레기 집에서 나는 악취와 날아다니는 파리떼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냄새는 인근 가구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웃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주민들은 방송 제작팀에게 조사를 요청하고 쓰레기집이 되어버린 그 장소를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SBS 방송 촬영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평범한 2층짜리 집이 아니라 지붕 높이만큼 쌓인 거대한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 끝이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튀어나와 있지 않았다면 이곳이 인간이 살던 곳이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급된 집은 꽤 넓은 서양식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의 정문은 버려진 물건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2층의 발코니와 창문은 지붕 높이까지 쌓인 쓰레기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쓰레기의 무게로 인해 2층 바닥은 휘어져 마치 무너질 듯 보였습니다. 쓰레기, 고장난 가전제품, 고철, 스티로폼 상자까지 모든 것이 성처럼 높이 쌓여 인도와 도로까지 점령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더욱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2층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갑자기 손이 하나 튀어나와 혼란 속에 섞여 있는 커튼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노인이 창문 반 크기 정도의 구멍에서 천천히 기어나왔습니다. 그 구멍은 가파른 쓰레기 벽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뒷걸음질 쳐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인은 쓰레기로 된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며 몸을 비틀고 문틈 사이를 비집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괴한 광경은 촬영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년 넘게 그 혼란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노인은 지붕 틈 사이에서 신발 한 켤레를 꺼내 신은 뒤 조심스럽게 쓰레기로 된 경사면을 따라 정문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을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쓰레기 더미로 형성된 임시 경사로였습니다. 내부의 계단과 통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심지어 정문도 너무 막혀 있어서 그 마른 노인만이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환경은 이웃에게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노인 본인에게도 매우 위험했습니다. 촬영팀은 집을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그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그를 막아섰을 때 그는 대화를 거부했고 심지어 손에 든 물건으로 카메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다시 접근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친해지려 노력한 끝에 노인은 마침내 입을 열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그를 최씨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쓰레기를 쌓아두고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달리 그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물건들이 쓰레기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수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의 아내인 한경자 씨도 버스 정류장에 나타났고 촬영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분명 부부는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접근은 실패했지만 다음 날 방송팀은 다시 주택가 근처에서 기다리다 우연히 노인을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초혜 씨가 동네의 폐기물 처리장이나 버려진 곳을 돌며 다른 사람들이 버린 물건들을 주어 집으로 가져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의 규모나 상태로 볼 때 그들은 가난하거나 쓰레기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운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들은 다시 그 노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이전 대화 덕분에
그는 이제 제작팀이 조롱하거나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마음을 열고 제작진과 대화를 나누며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최진석이고 75세였습니다. 그는 73세인 아내 한경자 씨, 그리고 40대가 넘은 아들 최민우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수십 년간 이 2층 집에서 함께 살아왔지만 약 10년 전부터 이곳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석 씨는 처음부터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이 쓰레기산에 잠기기 전 그는 아내와 함께 광주의 한 2층 집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집착으로 변해간 이상한 취미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병이나 작은 물건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습관은 낡은 책상과 의자, 아무도 쓰지 않는 깨진 그릇, 심지어는 찢어진 광고판까지 모으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아내 한경자 씨는 처음에는 이런 이상한 습관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남편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했고 집이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저항은 실망으로 바뀌었고 결국 점점 쌓여가는 폐기물과 함께 사는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집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물건이 쌓인 보물창고처럼 변해 작은 구석 하나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일상생활은 매우 어려워졌고 집 안에서는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생활 공간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부는 집 안에서 거의 이동할 수 없었고 겨우 비어있는 한 구석에 임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쓰레기 속에서 먹고 자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세상과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SBS 기자들이 처음 집안을 방문하려 했을 때 그들은 거대한 폐기물 더미를 겨우 기어 올라가며 1제곱미터씩 좁은 틈을 비집고 가족의 생활 공간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전이었고 그 혼란과 숨막힘은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미리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집 내부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당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먼지와 악취가 심해 모두가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집안의 쓰레기는 1층에서 2층, 심지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대로 걷거나 서 있는 것은 물론 몸을 돌리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짙은 먼지와 고약한 악취 때문에 기자들은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구역질까지 했습니다. 노인이 주워온 쓰레기들은 1층에서 2층까지 거의 천장에 닿을 만큼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2층 구석의 작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살고 있었고 그는 그곳을 자신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상 그곳은 아직 쓰레기가 차지하지 않은 바닥의 일부였고 서 있을 공간도 없으며 앉기 위해서는 몸을 고통스럽게 구부려야 했습니다. 1층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복도를 통해 바라본 곳은 원래 화장실이었을 공간이었습니다. 그릇과 대야 여러 잡동사니 용기들이 그것을 진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았고 곰팡이 피고 썩은 휴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쥐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수도는 오래전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지붕에서 새는 빗물로 옷을 빨아야 했고 그들이 기본적인 위생을 유지하는 방식, 예를 들어 목욕이나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빨래를 마친 후 아내는 쓰레기산을 올라가서 거의 공중에 매달린 자세로 위쪽에 있는 곳에 옷을 널어야 했고 이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숨 막힐 듯한 혼란스러운 장면 속에서 SBS 기자와 제작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어깨 높이까지 쌓인 쓰레기 더미 사이를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지나며 집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쓰레기 더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통통한 중년 남성이 머리를 내밀고 그들에게 무언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노인이 아닌 한창 나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있던 그 남성은 바로 노부부의 아들인 최민우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40세이며 가족에 따르면 1년 넘게 집을 나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의고 영양실조 상태인 부모와는 달리 민우 씨는 먹는 데는 문제가 없는 듯 보였고 창백했지만 그가 말을 할 때는 두서없고 혼란스러우며 논리도 부족해서 기자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사하고 생활하는 공동 공간은 아들의 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이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었지만 바닥에 작은 테이블 하나를 놓고 세 사람이 웅크려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은 모두에게 도전이었고 그들이 가진 조리도구는 정이밥솥 하나뿐이었습니다.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쓰레기 속의 한 구석에 웅크려 살며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쥐와 벌레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해하기 힘들고 마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누가 안 그렇겠어요? 라며 씁쓸하게 말한 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이 쓰레기로 삼켜지는 장면을 목격한 뒤 기자는 최진석 씨와 직접 앉아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고 왜 그가 10년 넘게 쓰레기를 모으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최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슬프지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오래전부터 방향을 잃었고 나와 아내가 없어진 뒤에도 아들이 이 물건들로 살아갈 수 있거나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사실은 민우 씨의 생각에 대해 묻자 최 씨가 아들이 쓰레기를 집에 들여오는 일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이 점점 좁아지고 지저분해져도 민우 씨는 아무런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다시 한경자 씨에 대해서 물었고 최 씨는 그녀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쓰레기 더미 속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받아들이며 쓰레기 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한때 평범한 청년이었고 안정적인 직업과 밝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개인적인 사건 이후 그는 우울증에 빠지고 방향을 잃었으며 여러 직장에서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직업을 구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하곤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는 거의 자신의 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타이르고 설득하려 해도 민우는 말없이 반응하거나 때로는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고립은 점점 깊어졌고 그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 씨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실망과 불안, 무력감에 휩싸였고 집이 있음에도 부부는 전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쓰레기를 모으는 일, 아니 그가 보기에 버려진 보물들을 모으는 일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가족, 특히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구해낸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의존적인 아들을 걱정했고 아들은 부모가 주워온 것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왜 스스로 삶을 바꾸려 하지 않으시나요? 밖으로 나가서 독립하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민우 씨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집 안구석구석까지 쌓인 거대한 쓰레기들과 함께 살아온 최 씨. 가족의 삶은 낡은 습관처럼 계속되었고 답답하지만 거의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들이 버린 물건을 주워와서 집안의 쓰레기 더미 위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한 씨는 그러한 답답한 생활을 받아들였고
매일매일 그 쓰레기들 사이에서 생활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먹고 쉬고 심지어 자는 것조차도 버려진 물건 더미 곁에서 했습니다. 먼지와 악취, 숨막히는 공기는 그들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여전히 방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좀처럼 밖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촬영팀은 한 씨가 심하게 기침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최 씨는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약해졌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도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 가는 걸 꺼려했고 귀찮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이어지는 격한 기침 끝에 한 씨는 버티지 못하고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장 주위에 물이 차 있었고 열악한 생활 환경과 적은 움직임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위급한 상황까지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족 모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최 씨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폐기물을 모으고 가족을 쓰레기 속에 감싸며 살아온 삶이 의도치 않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으며 바로 그때 방송 프로그램이 구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 씨의 사연이 방송된 후 온 나라가 마치 깨어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에는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고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지만 대부분은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곧바로 SBS 프로그램은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광주로 모여들었고 점점 무덤처럼 되어가던 최 씨 부부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트럭, 굴삭기, 장갑, 마스크, 보호복을 착용한 채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류를 했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옮겼으며 또 어떤 사람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부패한 것들을 수거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최 씨의 집에 쌓인 총 쓰레기 양은 무려 150톤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바닥에서 천장까지 통로와 계단을 완전히 막아버린 복잡한 폐기물의 체계였습니다. 마침내 약 2주간의 작업 끝에 최 씨 가족의 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쓰레기는 사라졌고 공기에는 더 이상 부패한 악취가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벽은 깨끗이 닦였으며 바닥은 소독되었습니다. 집이 말끔히 정리된 지 몇 주 후 방송팀은 다시 최진석 씨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층짜리 집은 이제 햇빛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맑은 공기와 희미하지만 웃음소리가 작은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경자 씨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 중이었으며 여전히 정기적인 치료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미친 수집광으로 불리던 최 씨는 새롭게 단장된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수년간 말하지 못했던 마음 깊은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가끔은 내가 정말 형편없는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이 쓰레기로 가득하다는 걸 알았고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았고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알았지만 난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최 씨 가족의 이야기는 한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방송 역사상 가장 이상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가족 비극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수많은 커뮤니티, 토크쇼, 심지어 심리학자들까지도 이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에 나섰습니다. 과연 최 씨의 행동은 사랑인가, 통제인가, 고귀한 희생인가,
아니면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한 아버지의 잘못된 방식이었는가? 한 심리학자는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맹목적인 사랑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의 사랑은 결국 아이를 해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일부 젊은 세대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40세가 넘은 최민호 씨는 직업도 없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전적으로 늙은 부모의 희생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놓아주지 못한 최 씨 자신이 그 정체된 시간을 계속 유지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사랑은 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이 점점 더 움츠러들고 현실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가정이 깨달아야 할 쓰라린 교훈으로 방향 없는 사랑은 결국 억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내몽골 방송국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내몽골 유술량 마을에 있는 한 지하실의 문이 항상 잠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안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납치되어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 기자들이 즉시 지하실로 향하여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머리가 엉망인 한 여성이 흙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며 그 눈은 멍하니 풀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낡은 담요 하나로 겨우 감싸여 있었고 그녀 뒤쪽 벽에는 달려라라는 단어가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2개의 큰 냄비가 있었고 하나는 음식 찌꺼기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배설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냄새는 매우 고약했습니다. 이 여성은 15년 동안 가축을 기르던 동굴에 갇혀 있었고 그동안 그녀는 2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2사람 모두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어떤 끔찍한 일을 겪은 것일까요? 그녀를 가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세한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기자들이 처음으로 동굴에 접근하고 여성을 보았을 때 그들은 눈앞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촬영기의 불빛이 동굴 안으로 비추자 그 내부는 중세의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몸 전체가 뼈와 가죽으로만 이루어진 몹시 마른 여자가 흙으로 된 방의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녀의 온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부서진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검은 솜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하반신은 아무것도 덮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는 침대는 사실 직사각형 모양의 흙덩어리였으며 그 위에는 구멍이 많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낡은 매트리스가 덮여 있었습니다. 동굴 내부에는 기자들의 약한 손전등 빛 외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축축한 땅 위에는 동물의 배설물과 사람의 배설물이 섞여 있었으며 그 악취는 매우 강해 그곳에 들어선 누구라도 바로 구역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시로 만들어진 흙 침대 옆에는 2개의 큰 알루미늄 냄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지가 쌓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정체불명의 악취가 나며 그 안에는 쓰레기와 액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의료진과 당국이 개입했을 때 사람들은 15년 동안 이 여성의 모든 식사, 음료, 생활이 그 2개의 냄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동굴 끝에 차가운 돌벽으로 돌렸습니다. 그 벽에는 달려라는 한 단어가 가득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글씨는 여성이 동굴에서 살던 동안 손으로 새긴 것이었습니다. 구출 당시 그 여성은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언어 능력을 잃었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으며 마치 공포에 질린 아이처럼 반응했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사람들을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감금된 그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파괴되어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기자들은 그 여성을 밖으로 나가게 도왔습니다. 이는 그녀가 갇히기 전 동굴을 떠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을 본 사람들은 그녀가 마치 선사시대의 생물처럼 동굴에서 끌려 나온 듯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남성이 언론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그가 이 여성을 동굴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류는 그 여성을 납치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여성을 근처 마을에서 주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날 우연히 그녀를 만났을 때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추위에 떨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집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을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들과 함께 동굴에 갇힌 여성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와 확인을 통해 기자들은 그들이 구출한 여성이 1972년생으로 스촨의 평범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난 고냐오칭이라는 이름의 여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샤오칭이 납치되기 전 몇 년을 돌아보면 비록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그녀의 생활은 비교적 평화롭고 화목했습니다. 샤오칭은 네 형제자매 중 가장 예쁘고 활발한 소녀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마을을 떠나 공장에서 일하며 독립적으로 살며 가족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힘든 노동자 생활과 낮은 급여, 높은 압박감은 샤오칭을 점차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었고 예전처럼 부모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샤오칭의 부모님은 꽤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딸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자 그들은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샤오칭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며 자주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샤오칭은 매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의 날이 다가왔고 그녀의 억눌린 감정은 폭발했습니다. 그날 늦게 집에 돌아온 샤오칭은 부모님에게 혼이 나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고 부모에게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화가 나서 샤오칭은 집을 떠나 도로로 달려나갔고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로 길을 떠났습니다. 부모는 샤오칭이 그저 화가 나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샤오칭이 집을 떠난 직후 2명의 낯선 남자들에게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샤오칭은 아무 목적 없이 도망쳤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마을 끝에 있는 언니 집에 잠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집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몇 발자국 거리가 남았을 때 2명의 낯선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녀의 입과 코를 손수건으로 강제로 막았습니다. 마취약의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고 샤오칭은 절망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의 시야는 점점 흐려지며 어두워졌습니다. 샤오칭은 부모와의 단순한 논쟁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비극적인 전환점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샤오칭이 의식을 잃자 납치범들은 그녀를 대기 중이던 트럭에 실어 북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탔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팔아넘길 구매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편 샤오칭의 부모는 여전히 집에서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이 또 다시 화가 나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나 최소한 언니 집에 갔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샤오칭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물어봤지만 아무도 샤오칭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찰서에 가서 샤오칭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젊은 여성이 집을 떠난 것은 긴급한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샤오칭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어 먼 내몽골 지역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샤오칭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갔던 작은 산골 마을은 매우 가난했고 여성 매매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은 현대 사회와는 단절되어 있었고
마을의 남성들은 대부분 노동자였으며 평생 상이슬을 떠나지 않고 학문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아내를 맞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몇천 위안만 있으면 여성을 사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그것은 마치 젖소를 사서 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것은 그들이 여성을 사고 난 후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확실히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고샤오칭은 17년간 이어진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이 비극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총 4번 팔렸고 마지막 거래에서 4원 위안의 2명의 지적장애가 있는 남자들에게 팔려 그들의 공동 아내가 되었습니다. 샤오칭의 가족이 여전히 그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녀의 운명은 그녀를 내몽골 스자이유, 투어커터 지역의 외딴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쉬샤오산이라는 남자에게 팔렸습니다. 쉬샤오산은 처음 샤오칭을 보았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촨에서 온 이 소녀는 맑은 얼굴과 작은 몸매, 그리고 연약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망한 것은 그녀의 눈이 항상 흐릿하고 반응이 둔하며 언제나 마치 오랜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멍하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정심이 생겨 샤오칭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특별히 한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치료를 받으며 그녀의 정신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같이 살던 동안 샤오칭은 쉬 가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쉬샤오산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내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5달이 되었을 때 샤오칭은 장을 보러 가는 척하며 몰래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의 실종을 발견한 쉬샤오산은 매우 당황했지만 그들의 결혼이 불법 거래의 결과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고 그는 그 고통을 묵묵히 견디기로 했습니다. 샤오칭은 탈출한 후 사실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그녀에게 여러 가지 약을 강제로 먹여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샤오칭에게 먹인 약은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켰고 그녀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샤오칭은 여전히 사람을 팔기 위한 시장에 팔려갔고 이번에는 고산촌에서 온 한 노인 후안이라는 남자가 샤오칭을 샀습니다. 후안은 자신을 위해 샀던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 수마오를 위해 샀습니다. 그는 샤오칭이 아들 대신 손자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수마오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자 후안은 샤오칭이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샤오칭이 약의 영향으로 완전히 멍청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을 돌볼 수 없었고 결국 후안은 샤오칭을 근처 마을의 또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4달 후 샤오칭은 4,000위안에 3번째로 팔려갔습니다. 이번에 샀던 사람은 바오라는 남자로 샤오칭에게는 진짜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오는 잔인하고 가부장적이며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샤오칭을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샤오칭이 집안일을 하지 않거나 요리를 하지 않거나 도망가려 하자 그는 그녀에게 끔찍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칭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오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잔혹해졌습니다. 그의 폭행은 길어졌고 샤오칭은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이처럼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고 집안에서 자주 그 자리에서 배설을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바오의 잔인한 폭행으로 인해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남자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왜곡된 생각 속에서 샤오칭은 정신적으로 망가졌고 아이를 낳아도 그저 바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그는 그녀가 유산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샤오칭이 바오만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바오의 아버지와 형에게도 부적절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샤오칭이 거의 죽어가자 바오는 마침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까 두려워하며 그녀를 5천 위안의 류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만에 샤오칭은 4번 팔렸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류 가문은 두 아들 모두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결혼할 수 없었고 당연히 누군가 그들을 아내로 맞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가난하고 폐쇄적인 시골에서 이러한 일은 수치로 여겨졌고 그들은 결국 돈을 주고 여성을 사서 두 아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93년 샤오칭이 이곳에 오자마자 첫 번째 아들을 낳았고 1년 후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샤오칭이 어떻게 임신하고 출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류 가문에게는 오직 손자를 얻는 것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샤오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날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유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마을 밖의 소식을 듣고 버스가 지나가는 시간을 기억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을 품고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끌어내려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녀가 떠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샤오칭을 류 가문에 넘기는 것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류 가문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경계하며 샤오칭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결국 류 가문은 샤오칭이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샤오칭을 어두운 동굴에 영원히 갇히게 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류 가문의 가축을 기르던 곳으로 매우 악취가 나고 더러웠지만 샤오칭은 그곳에서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 후 샤오칭의 삶은 빛이 없었고 침대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과 2개의 냄비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배설물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류 가문의 3남자, 2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과 아버지는 번갈아가며 샤오칭을 감시했고 그녀를 마치 자신의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샤오칭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류 가문은 샤오칭을 단지 자식을 낳을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유산을 했고 몸이 이미 약해져 있었지만 그들은 샤오칭이 임신하고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간 요법을 시도했습니다. 약물, 폭력, 그리고 더럽고 불결한 환경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샤오칭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깨끗하지 않고 머리는 빠지고 씻지도 못한 채 몸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한때 빛났던 그녀의 눈은 이제 깊은 구멍처럼 공허해졌습니다. 류 가문에서의 폭력적인 처우 끝에 샤오칭은 2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역시 정상적이지 않았고 발달 장애가 있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샤오칭은 점점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15년 동안 그 좁은 동굴은 샤오칭의 모든 세계가 되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굴 안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차고 땅은 배설물로 덮여 사람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샤오칭이 그 어두운 동굴에서 5,000일 넘게 견디며 고통을 겪었을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한때 생기 넘쳤던 소녀가 인신매매범들의 고문으로 어떻게 정신을 잃어갔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절망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기에 샤오칭은 그저 자신의 꿈을 벽에 새기며 미쳐갔습니다. 샤오칭이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술량 마을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고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마을에 온 사람조차 길을 찾기 힘들고 정신이 무너진 그녀는 방향을 알지 못했고 언어도 없었고 더 이상 믿음도 없었습니다. 만약 2008년에 한 기자의 우연한 발견이 없었더라면 고샤오칭의 삶은 아마도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영원히 묻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외딴 시골 지역에 출장을 갔던 내몽골 일간지의 기자는 우연히 류 가문 거주지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자는 가축 우리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매우 고약한 악취를 맡았습니다. 직감으로 그는 즉시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경찰과 의료진이 도착했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좁고 어두운 흙방에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르고 악취가 났으며 빛과 영양 부족으로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담요에 몸을 감고 있었고 낯선 사람을 보자 두려움에 떨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바로 고샤오칭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끝에 고샤오칭은 드디어 다시 햇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동굴을 떠나 나왔습니다. 처음 접촉했을 때 경찰은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수년간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가족에 대해 묻자 그녀는 전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팔려다니면서 그녀의 모든 단서들은 사라졌고 기자들은 그녀의 배경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스촨 방언을 단서로 스촨의 언론과 연락을 시도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몽골과 스촨의 언론 협력 덕분에 그녀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촨의 한 남자 고용량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사진 속 여인이 바로 자신의 여동생 고샤오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샤오칭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거의 시력이 없었지만 흐릿한 눈으로 딸의 얼굴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샤오칭의 아버지는 감동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막내딸이다. 가족은 즉시 내몽골로 향했으며 수천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샤오칭이 15년 동안 갇혀있던 지하실을 보자 샤오칭의 큰형은 충격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류 가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언론의 압박과 마을 사람들의 집결에 직면하여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샤오칭이 데려가질 날이 다가오자 류 가문은 교활한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샤오칭의 두 자녀를 시켜 엄마에게 달려가게 하고 끔찍하게 울며 그녀를 붙잡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샤오칭은 혼란스럽고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가문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샤오칭의 두 자녀는 그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들었고 고샤오칭의 형제들은 구체적인 증거와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그녀를 데려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오칭을 구출하기 위해 현지 경찰은 특수작전팀을 결성했습니다. 수십 개의 언론사와 구급차들이 지하실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몇 시간의 협상 끝에 류 가문은 마지못해 고샤오칭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동의했습니다. 그때서야 분노한 군중은 점차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샤오칭은 이후 내몽골의 바 인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녀의 몸은 심각하게 쇠약해져 있었고 말하거나 반응하는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를 보자 갑자기 떨며 손을 뻗어 천천히 엄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후 고샤오칭은 다시 한번 도망가라는 단어를 크게 썼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구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샤오칭은 19세에 납치되어 36세에 구출되었으며 그녀가 잃은 것은 단순히 17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청춘은 야만적인 사람들에게 찢겨졌습니다. 내몽골의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 후 그들은 고샤오칭이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잃었고 매우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고샤오층은 스촨성의 취닝시에 있는 오풍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는 그녀에게 매월 사회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의료진이 그녀의 정신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그녀의 상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분노를 일으킨 것은 고샤오층을 사고 학대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류 가문은 여전히 그 마을에서 살고 있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